어머님, 아버님 쓰러지신 거 차라리 잘 된 일 아닐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던 며느리가 재벌가 시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보인 그 탐욕스러운 미소. 그것은 우리 집안의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참고만 살던 제가 복수의 칼을 갈게 만든 잔인한 시작이었습니다. 텅 빈 금고와 사라진 비자금, 그리고 며느리의 두 얼굴. 지금부터 그 기막힌 전쟁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텅 빈 금고 앞에서 며느리가 내지르던 그 짐승 같은 비명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먼지 뭉치와 낡은 종이 쪼가리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악을 쓰던 수연이의 눈빛.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죠. 욕망에 눈이 멀어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페류나의 절망 섞인 숨소리.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한여름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생과 살을 가르는 기계음 사이로 제 손을 잡던 며느리의 손길. 축축하고 끈적하게 달라붙던 그 손이 마치 제 목을 조르는 뱀의 혀 같았거든요. 남들이 봤다면 세상 둘도 없는 효부라며 혀를 내둘렀을 완벽한 연기였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거짓 눈물을 훔치는 하얀 손수건 너머로 번뜩이던 그 눈빛.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리며 올라가던 그 기괴한 미소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짖는 탐욕 그 자체였거든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숨겨온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죠. 평화롭던 저택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전쟁터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섬뜩했던 순간이야말로 신호탄이었습니다. 선하게 살아온 세월이 악인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 이 비정한 세상은 결국 스스로 지키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수연이가 우리 집안의 문지방을 처음 넘었던 건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수줍게 웃으며 데려온 그 아이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거든요.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치마 차림이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깍듯한 태도까지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더군요. 그 아이의 순진한 미소 뒤에는 소름 끼치는 계획이 숨어 있었죠. 수연이는 이미 우리 가문의 재산 내역부터 남편이 숨겨둔 비밀 계좌의 존재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면접 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사냥감으로 점찍고 들어온 셈이지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눈물 연기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죠. 패백을 드릴 때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에 저도 그만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에게 차를 따르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애틋하던지 영락없는 효부라고 착각했네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온기가 돌겠구나 싶어 안도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죠. 하지만 변화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아주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에 관여하겠다며 앞치마를 둘렀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 식구들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수연이의 관심사는 주방이나 거실이 아니라 자꾸만 남편의 서재 쪽으로 향했죠. 청소를 핑계로 남편이 없는 서재 문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버님 서류가 어지러워 정리 중이었다고 둘러대더군요. 그때 당황하던 수연이의 눈동자 속에 스치던 탐욕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거든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남편이 들것에 실려 나가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연이의 표정은 묘하게 다르더군요. 놀라움과 슬픔이 스쳐가는 얼굴 밑바닥에 안도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수연이는 창백해진 제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네더군요.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자신이 옆에 있겠다고 속삭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의식 없는 남편 곁에서 그 아이는 제게 본색을 드러냈죠. 이제부터 막대한 재산과 회사 경영권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말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었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 지훈이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은 오히려 저를 타박할 뿐이었죠.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며 수연이는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아내의 검은 속내를 보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답니다. 이 외롭고 긴 싸움에서 내 핏줄인 아들조차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이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더니 집안 꼴이 딱 그 짝이었거든요. 처음엔 눈치를 보며 한두 가지씩 바꾸더니 점점 대담하게 집안의 질서를 뒤흔들었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30년 넘게 우리 집 밥을 먹으며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거나 정원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모멸감을 주더군요. 결국 그 충직했던 사람들을 제 발로 나가게 만들었죠. 그 빈자리는 수연이가 데려온 낯선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매가 사나운 경호원들과 말수 적은 새 가정부들이 저택을 점령했거든요. 그들은 제가 물을 한 잔 달라고 해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수연이의 눈치만 살폈죠. 내 집 안방에서 제가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일만 문제였다면 차라리 견딜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수연이의 검은 마수는 기어이 남편의 회사로까지 뻗쳐나가기 시작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박 부장의 해고 소식이었습니다. 40년직이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버렸거든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수연이가 대체 무슨 약점을 잡고 협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그 중요한 자리는 수연이의 대학 선배라는 뱀처럼 눈매가 매서운 남자가 차지했죠. 제가 이 일을 제기했지만 아들 지훈이가 나서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며 젊은 사람이 더 효율적이라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철저하게 배제되기 시작하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죠. 명목상으론 회장 부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론 아무 힘도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 것입니다. 그룹 이사회 안건들도 제 모르는 사이에 수연이의 입맛대로 처리되고 있더군요. 예전엔 저만 보면 허리를 굽히던 이사들조차 이제는 슬금슬금 며느리의 비위만 맞췄죠. 어느 날 오후 수연이가 저를 응접실로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부르면 달려왔을 아이가 이제는 저를 오라가라 하더군요. 갔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홍차를 마시는 꼴이 참 가관이었죠. 찻잔을 내려놓는 태도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 따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만 쉬시라며 골치 아픈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통보하더군요.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제 너는 필요 없으니 찌그러져 있으라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 집사만이 여전히 제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수연이의 감시망을 피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해 제게 보고했습니다. 새댁이 알짜배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려 한다는 끔찍한 정보들이었더군요. 밤마다 저는 아무도 몰래 중환자실을 찾아가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죠. 당신이 피땀 흘려 일궈온 이 집이 무참히 뜯어먹히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울면 정말로 저 악한 무리에게 지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죠. 대신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맹세했더군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가장 치욕스럽고도 결정적인 순간은 볕이 유난히 좋았던 어느 봄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책갈피마다 베어있는 남편의 손때를 느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고요하던 복도가 시끄러워지더니 예고도 없이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수연이가 서 있더군요. 혼자가 아니라 낯선 변호사들과 덩치 큰 보안업체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있었죠. 그 아이는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듯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나가달라며 이제부터 이 공간은 법적으로 봉인된다고 말하더군요. 주인인 저보고 비키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평생을 남편과 함께 숨쉬어온 이 공간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코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죠. 자신이 성년후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법원 명령서였습니다. 그 뻔뻔한 눈빛에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오만함만이 가득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서류 아래에 아들 지훈이의 서명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들이 제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서재문에 도어락을 설치하는 소리가 심장을 뚫는 것만 같았거든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 사이로 수연이는 제게 확인 사살을 했죠. 이제부터 회장님의 모든 업무는 제가 전담하니 어머니는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더군요. 정원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타다 남은 잿더미였죠.
참는 게 미덕이라 여겼던 지난 세월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악마들 앞에서 인내는 그저 잡아먹기 좋은 나약함일 뿐이었거든요.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남편이 쓰러지기 한 달 전 제게 무심하게 건넸던 낡은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정말 위급할 때만 열어보라며 신신당부했더군요. 그때는 그저 노파심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떨리는 손으로 칠이 벗겨진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촉을 돌려 분해하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이 떨어지더군요. 급히 최 집사를 불러 확대경으로 필름을 확인해 보았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와 복잡한 암호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연이가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던 남편의 진짜 비자금 정보였죠. 천문학적인 액수가 든 보물지도가 바로 제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수연이는 지금 서재에 있는 텅 빈 금고를 여느라 진땀을 빼고 있겠죠. 하지만 진짜 열쇠는 이미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최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참았던 선함이 복수의 칼날로 변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여는 금고엔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진짜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과 귀가 저택 곳곳에 심어져 있어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거든요. 집안에는 CCTV가 돌아가고 있었고 새 가정부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밥은 얼마나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수연이에게 일일이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더군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택했죠.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한 연기자가 되어 수연이를 속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정원을 멍하니 거닐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이미 쓰러져 병원에 있는 남편을 찾으며 시장에 가자고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손을 벌벌 떨기도 했더군요. 국을 식탁보에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울상을 짓는 연기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수연이가 뻔히 보고 있는 거실 소파에서 혈압약을 화분에 묻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의심하는 눈치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제가 멍한 눈빛으로 누구냐고 묻자 점차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죠. 우리 며느리는 참 고운 아이였는데 당신은 누구냐는 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수연이는 이제 대놓고 제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저를 조롱했거든요. 어머님이 노망이 드셔서 차라리 잘 됐다고 킬킬거리는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죠. 속은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침을 흘리며 바보처럼 웃어주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마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는 가슴이 찢어졌더군요. 엄마 정신 좀 차려보라며 한숨을 쉬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꾹 참으며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방심할수록 제 복수 계획은 더 완벽해질 테니까요. 수연이가 경계를 푼 틈을 타 저는
최 집사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감시 카메라가 없는 정원 끝 낡은 온실이 우리의 작전 본부였습니다. 밤마다 몰래 그곳에서 만나 스위스 은행 측과 접촉을 시도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치밀한 사람이어서 유언장에는 제가 유일한 상속자였죠. 은행 측에서도 마이크로필름의 암호와 남편의 자필 서명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가장 방심한 순간에 수연이가 제 방에 불쑥 들이닥친 것이었죠.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손에는 제 휴대폰 통화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스위스에 누구와 통화를 하냐며 매서운 눈초리로 추궁하더군요. 거긴 아는 사람도 없지 않냐는 그녀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제가 스위스 은행과 접촉한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태어난 척했죠. 스위스가 뭐냐고 되물으며 횡설수설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나는 그냥 영감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전화했다고 둘러댔더군요. 번호를 잊어버려 머리가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죠. 수연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제 방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엎어버리고 옷장 속 옷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무언가를 찾는 손길이 어찌나 거칠고 표독스럽던지 방 안이 난장판이 됐죠. 그녀가 찾던 건 아마도 비자금과 관련된 단서였을 겁니다. 다행히 진짜 열쇠인 만년필은 이미 최 집사 편에 빼돌려둔 상태였거든요. 낡은 구두 속에 숨겨두지 않았다면 그날 밤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죠. 수연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했더군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하며 반격을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수연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 달 넘게 해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금고, 암호를 해독하느라 진땀을 뺐거든요. 드디어 금고를 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저는 서재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봤죠. 마치 제 무덤을 파는 사람을 구경하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자의 외침과 함께 육중한 강철 금고 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더군요. 수연이의 얼굴에 환희가 번지는 것을 보며 비웃음을 참아야 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으로 손을 뻗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금괴와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을 거라 상상했겠지만 결과는 처참했거든요. 환희에 찬 표정이 일그러져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죠. 텅 빈 금고 안에는 먼지 뭉치와 낡은 종이 쪼가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30년 전 부도난 회사의 채권 몇 장뿐이더군요. 지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 증서들을 보며 수연이는 넋을 잃었죠. 수연이는 금고 안을 미친 사람처럼 휘저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종이 쪼가리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기술자들의 멱살을 잡을 듯 씩씩거렸거든요. 이게 다일 리 없다며 숨겨진 공간을 찾으라 악을 쓰는 꼴이 가관이었죠.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통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헛다리 짚어도 한참 짚은 며느리의 꼴이 우습기만 하더군요. 진짜 알짜배기 보물은 이미 제 스위스 비밀 계좌에 안전하게 옮겨져 있었으니까요. 수연이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회의실로 향했거든요.
물론 수연이가 주도한 자리였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상태였죠. 금고는 비었지만 지분을 확보해 자신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상석은 비어있는 채 수연이는 초조해하더군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회의가 시작되려는 찰나 저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고 등도 굽히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전까지 침 흘리던 치매 노인은 온데간데 없는 꼿꼿한 자세였죠.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 저를 내쫓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이를 내려다보며 내 회사 일인데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냐고 물었거든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자리에 앉아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자 이사들에게 서류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설립한 공익재단 소개서와 막대한 자금의 잔고 증명서가 있었더군요. 수연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자금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것이었죠. 서류를 확인한 이사들의 입이 떡 벌어지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의 눈빛이 제게로 쏠리더군요. 권력의 추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것을 수연이도 직감한 듯 했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뺏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사기라며 원래 아버님 것이니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악을 쓰더군요. 저는 핏대선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쐐기를 박았죠. 이건 이제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통보했거든요. 내 자리는 이제 이 회사에 없다는 말에 수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지난 몇 달간 거짓과 모략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제 안건을 통과시켰고 수연이는 쫓겨나고 말았더군요. 회의장을 나서는 며느리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뱀은 반드시 다시 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진흙탕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죠. 저들의 최후 발악이 얼마나 추악할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더군요.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서라도 맞서리라 다짐했죠. 이사회에서의 승리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회사에서 내쫓았으니 집안 문제만 정리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수연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지독한 아이였으니까요. 이사회 다음 날부터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잠잠하던 그룹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더니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가 들어왔더군요. 우리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그 펀드의 배후가 궁금했죠. 최 집사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뒷조사를 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배후에는 강민재라는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는 수연이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가난을 함께 견뎌낸 공범이었죠. 며느리는 혼자 죽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옛 연인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반격은 생각보다 훨씬 치졸하고도 강력하게 들어오더군요. 강민재는 수연이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서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강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써내려가는 소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지키려던 효부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고 감금하며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세상에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조작된 녹취록과 자해한 것이 분명한 멍든 팔 사진까지 증거라며 내밀었거든요. 대중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고 자극적인 프레임에 열광할 뿐이었죠.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으며 저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제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회사 앞에는 시위대까지 몰려오더군요.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검찰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회사를 살린 영웅에서 며느리를 핍박한 마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뼈아픈 건 아들 지훈이의 반응이었거든요. 기자회견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찾아왔죠. 엄마가 정말 수연이를 때리고 굶겼냐며 울먹이는 아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조차 어미보다 여우 같은 아내의 말을 믿더군요. 그 불신 가득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죠. 억장이 무너져 변명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헛키웠구나 하는 자괴감에 피눈물을 흘릴 뿐이었거든요. 밤마다 남편의 병실을 찾아가 하소연하며 눈물을 쏟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악마라며 지훈이조차 나를 안 믿는다고 말입니다. 의식 없이 누운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더군요.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이 지켜온 회사마저 저 하이에나들에게 뜯어먹힐 테니까요. 벼랑 끝에 몰린 저에게 최 집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년을 모신 주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볼 수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숨기려 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라고 했죠. 저도 이제 우아한 대처나 자비 같은 사치스러운 감정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제 목에 칼을 들이미는데 점잖게 타이를 수는 없는 노릇이더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더 독한 독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남긴 만년필 속에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비밀 코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열었던 가짜 금고가 아닌 진짜 금고의 좌표였거든요. 서재 벽난로 뒤편 비밀 공간에 숨겨진 그 금고를 여는 열쇠였죠. 떨리는 손으로 벽난로 뒤에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벽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난 비밀 공간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풍겨오더군요. 쏟아져 나온 낡은 가죽 장부들을 보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그 안에는 우리 그룹의 치부이자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와 뇌물 장부 그리고 불법 비자금 내역까지 적나라했거든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목숨처럼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멸의 카드였더군요.
하지만 장부를 넘기던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들어왔죠. 강철수, 바로 강민재의 아버지 이름이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자금줄이 아이러니하게도 30년 전 남편의 비자금 라인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남편의 불법 거래에 관여했던 부패 정치인의 아들이었죠. 그때 빼돌린 더러운 돈을 미천 삼아 지금의 펀드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소름이 돋으며 분노가 차갑게 식더군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반란이 아니라 과거의 죄가 돌아온 것이었죠. 수연이와 강민재는 처음부터 이 장부와 비자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가난도 강민재의 성공도 모두 우리 집안의 돈과 얽혀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죠. 그리고 검찰 고위직에 있는 남편의 옛 지인에게도 만남을 청했습니다. 최 집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소매를 잡으며 말리더군요. 이 길을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며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죠. 저는 장부를 가슴에 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내 살을 내어주더라도 뼈를 깎겠다고 말이죠. 선한 사람이 악독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더군요. 복수의 칼날은 이미 제 손을 떠났으니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죠. 제 반격은 예리한 수수룡 메스처럼 적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도려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제가 터뜨린 핵폭탄급 뉴스로 발칵 뒤집혔거든요. 탐사보도 기자가 터뜨린 특종 기사는 일면 톱을 장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죠. 기업 사냥꾼 강민재의 펀드 자금이 30년 전 검은 돈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강민재 아버지의 뇌물 장부와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더군요.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던 강민재가 부패의 온상임이 밝혀지자 여론은 싸늘해졌죠. 검찰 수사는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어 강민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거든요. 줄줄이 엮인 비리들이 터져나오자 투자자들은 돈을 빼겠다고 아우성쳤죠. 수연이가 믿었던 유일한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 되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독을 품은 꼬리를 자를 준비를 했더군요. 그동안 감춰두었던 비장의 무기인 몰래카메라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했죠.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앵커의 긴박한 멘트와 함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연이가 의식 없는 시아버지의 링거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품에서 정체불명의 주사기를 꺼내 링거에 주입하려다 숨기는 모습이 선명했죠. 그리고 이어진 녹음 파일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를 매수하며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전 국민에게 들려졌더군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며 여론은 들끓는 냄비처럼 폭발했죠. 며칠 전까지 저를 마녀 사냥하던 사람들은 이제 수연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효부라더니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거든요. 회사 앞 시위대의 피켓 내용은 폐륜 며느리 구속하라는 문구로 바뀌었죠. 결국 수연이는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죠.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저는 씁쓸한 승리감을 맛봤습니다. 제가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보며 가슴 한편으론 후련함도 느꼈죠. 이 모든 비극이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더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라는 생각에 TV 화면을 껐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싱거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수연이와 강민재에게 중형을 구형했거든요. 재판 내내 수연이는 억울하다며 오열하고 선처를 호소했죠. 최후 진술에서 그녀는 판사님을 향해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욕심을 냈을 뿐이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가난이 죄였다고 울부짖는 그 아이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기도 했죠. 어쩌면 그녀 말대로 시작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괴물과 싸우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녀를 용서할 순 없었거든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족을 해치려 한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이었죠. 판사는 수연이에게 징역 12년, 강민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탕탕탕 법봉 소리와 함께 며느리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실신하더군요.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으로 길었던 전쟁은 막을 내렸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아들 지훈이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거든요. 엄마 말 안 듣고 저 여자한테 미쳐서 불효를 저질렀다며 오열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음이 약해져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용서하면 이 아이는 평생 철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더군요. 저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며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했죠. 지금 당장 짐 싸서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땀 흘려 일하면서 돈 무서운 줄 알고 사람 무서운 줄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벌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들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며 다녀오겠다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죠. 그로부터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택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의 여인이 되었지만 고독을 떠안아야 했죠. 넓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도 텅 빈 거실의 적막함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5년 만에 본사로 돌아와 듬직한 후계자가 되었더군요. 현장에서 구른 세월이 철없던 도련님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 놓았죠. 수연이 소식도 들려왔는데 가석방 후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TV 인터뷰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걸 보았죠.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녀도 저도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가장 큰 기적은 하느님이 보호하셨는지 남편이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비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지만 저를 알아보는 눈빛만은 10년 전과 똑같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남편과 산책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 집을 지켜냈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 손등을 거칠게 쓰다듬으며 고생했다며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서름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죠. 서재의 비밀 금고는 텅 비어 있지만 제 마음속 금고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과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그것이죠. 참았던 선함이 복수로 그리고 다시 평화로 돌아오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악에 맞서기 위해 악해져야 했던 시간들이 후회되진 않더군요. 그것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믿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앓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시면 제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살아온 험난한 세월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도 같거든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